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작업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또 도심 외곽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한 지자체도 있는데요. 또 하회 농가를 도우면서 수험생에게 선물도 하는 지역 농협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약자를 위하고 주변을 살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전주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심 외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운행에 나섰습니다. 공영제 도입의 신호탄일지 관심이 높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까지 나서 혁신도시의 안착을 위해 뜻을 모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사립대가 용역계약과 교수 채용 과정 등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K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전 첫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는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 북핵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협력 확대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속한 만남에 대한 공감도 이뤘습니다. 양측은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 통과를 목표로 20건의 법안도 마련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첫 삽을 뜬 지 10여 년 만인 지난해 말 수도권에 150여 개 기관이 이전한 전국의 혁신도시. 국가 균형 발전의 지역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특히 가족 동반 이주를 비롯한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경제 효과 등이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혁신 기업 도시가 애초 설립 의도와는 다르게 공공기관 이전에 그쳐서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위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장과 안착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간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모아 이른바 원포인트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넉 달여의 논의 끝에 마련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0건.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지역 인재 양성 등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고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 법적 구속력과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정부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안을 성안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 정주 여건 등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에 여야 원내대표도 공감한 가운데
혁신도시 활성화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원포인트 개정안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안태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지방인재 채용 확대,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해 그동안 지방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면 지방에 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산학융합지구 지정 범위를 산업단지에서 대학과 혁신도시 등으로 확대해 기업이 지역대학 캠퍼스 안에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업을 돕는 공공기관에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이전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도 지원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인재를 끌어오는 방안으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게 조항을 새로 뒀습니다.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부족해 오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고 체험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를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주민들의 그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전북과 중북 등 행정구역이 나뉜 혁신도시에 특례를 둬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현 가능성 등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치우친 국가균형 정책이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직장과 모임 등 일상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143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128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2명, 경기 34명 등 수도권에서 88명이 나왔고 전남, 충남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근무자 1명이 그제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해선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143명입니다. 경남 사천시 부부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명,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과 학교, 모임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를 통한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면 확진자 수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전체 인구 60% 접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입금을 포기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접종 후 부작용 상황 등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까지 보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침착하게 천천히 대비하면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오늘로 계도 기간은 끝나고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식당가, 식사 전인데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방역 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노래 연습장과 PC방, 마트, 백화점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결혼식장, 학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집회와 시위장소, 종교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요양시설, 철도역 등 공공장소의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스크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투명 입가리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이 인정이 안 되는데 모두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 후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물속에 있을 때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 공연, 방송 출연자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전라북도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고위험 시설 위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생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 행정으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도는 시외버스 업체에, 시구는 지역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에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해서 승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집중 점검 이후에도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연동해서 단계별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중점 및 일반 관리 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실내외 전체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를 통해서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사학의 비정상적인 운영,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죠.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역 한 사립대의 용역 계약 과정을 살펴봤더니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층 K, 먼저 이 사립대의 석연치 않은 계약,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어려워지자 지역의 한 사립대가 운영한 비대면 수업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으로 출석해 강의를 듣는 방식인데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접속했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강의 동영상은 재생 자체가 안 됩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쉽죠. 대학 사무처가 지난 5월 한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제작을 맡겼는데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계약 금액은 8,800만 원. 관련 규칙을 보면 사립대가 5천만 원이 넘는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공개 입찰하는 게 원칙이지만 참여 업체를 3개로 제한한 지명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여자라니 팀장하고 처장, 총장까지 갔으니까요. 문제 없다 해서 여기적으로 괜찮다 해서. 대학 측은 물품 제조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1억 원까지는 지명 입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시스템은 물품 제조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장터 공고도 거쳐야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내부에서조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입찰 과정이나 계약 부분도 좀 의심이 좀 많이 갔었고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한 건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사립대가 지난해 500만 원을 들여 만든 입시 홍보 사이트. 그런데 이 500만 원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당시 사무처장에게 입금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아는 업체에 제작을 맡기면서 입금받은 5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이유가 어떻든 절차를 어긴 겁니다. 안 되죠. 계약과 관련된 사람한테 그 돈이 들어가야죠. 기본 자체는 계약 상대자가 아니잖아요. 대학 측은 일정이 급해 벌어진 일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계약 담당자를 통해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사립대가 전임 총장 때 추진한 이 캠퍼스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고 교수 채용에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해당 사립대가 이 캠퍼스라고 부르는 건물입니다. 대학 이름이 적힌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승강기 한 대에 코로나19로 면회사절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대학 측이 전체 10층 건물의 절반인 5개 층을 요양병원에 빌려준 겁니다. 때는 1층하고 3층까지 기고요. 9층부터 10층까지 기고 그래요. 대학교도 되고 요양병원도 되고. 이 캠퍼스라는 말이 무색한데 나머지 5개 층에는 강의실과 대학 사무실이 있지만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아 수업을 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확인하는 바로는 신청서 들어온 거 없는 것 같아요. 강의실 용도로 쓴다는 거는 학습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인 거고 만약에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당 대학은 2년 전 건물을 사들인 뒤 강의실 등이 있는 층을 교육용 재산으로 등록해 지방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면제가 되고 있어요. 교육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넣어드리는 거죠. 교수 채용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립대는 올해 초 A씨를 조교수, 즉 전임 교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보직도 2개나 맡겼는데 A씨는 채용 이후 지금까지 이전에 맡고 있던 한 업체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선생님이 맞으신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도 하신다는데. 네, 맞습니다. 전임 교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사학법과 대학 자체 규정 위반인데 대학 측은 A씨가 겸직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대학은 취재진이 제기한 이 캠퍼스 운영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이사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네, 전북의 한 사립대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 리포트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연덕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일단 해당 지역 사립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크게 4가지입니다. 모두 전임 총장 때 벌어진 일인데요. 첫 번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한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비대면 수업 시스템, 쉽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출석해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계약 금액이 8,800만 원인데 관련 규칙을 보면 일반적으로 5천만 원이 넘는 용역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해당 사립대는 입찰 참여 업체를 제한하는 지명 입찰을 거치고 나라장터 등의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 홍보 사이트 제작입니다. 사이트 제작비 500만 원이 당시 사무처장 개인에게 입금된 건데요. 절차 위반이고 대학도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캠퍼스의 비정상적 운영입니다. 건물 절반을 요양병원에 빌려준 데다 나머지 공간도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아 수업을 한다면 불법인데요. 이와 동시에 교육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방세는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채용된 모 교수가 사학법과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한 업체 대표이사를 겸직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크게 4가지 맥락으로 조금 석연치 않다 이런 내용인데 그 해당 대학 측에서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교수 겸직에 관해서는 해당 교수가 겸직 여부를 밝히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수업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론했습니다. 보면 비대면 수업 시스템을 물품 제조로 받고 관련법상 물품 제조는 1억 원까지 지명 입찰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조달청 홈페이지를 보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은 용역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실제로 나라장터에 검색하면 비대면 수업 시스템을 용역으로 올려놓은 대학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사립대의 계약 금액인 8,8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공개 입찰로 진행한 곳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학교 측의 반론은 결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인가받지 않은 이 캠퍼스에서의 수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수업이 이뤄졌다면 불법 학습장 운영에 해당되고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감면받지 않아야 할 세금을 감면받은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대학 측에서는 진상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운영이. 이뤄지게 된 배경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이 입시 홍보 사이트 제작 비용을 제작 업체가 아닌 대학 보직 교수 개인에게 입금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액수를 떠나 돈이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요. 비전문가인 기자조차도 서류 몇 장을 보니 석연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대학은 최근에서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같은 문제들을 짚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부 사학들의 비정상적 운영을 제대로 감시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 전 김혜영 전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61개 대학이 개교 뒤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재한 이 대학도 명단에 포함돼 있고요.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곳은 아닙니다만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아빠 찬스 등 비리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감시마저 하지 않는 건 아닌지 교육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서윤덕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심 외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운행에 나섰습니다. 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은 적자 노선을 시가 직접 운행하는 건데 시내버스에도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15인승 소형버스가 도심 외곽을 향해 달립니다. 시범 운행에 나선 마을버스 바로온입니다. 기존 시내버스가 닿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18개 전주 도심 벽지 노선이 대상입니다. 이용료는 기존 시내버스 요금의 40% 수준인 500원. 전주시는 마을버스 운행에 한해 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 공영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적자 노선을 직접 운행하면서 버스 회사에 보전하는 재정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시민 불편 해소에 투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해마다 적자 노선 지원금이 늘어나자 대책을 찾은 건데 시내버스 운행에도 먼저 지간선제를 도입한 뒤 부분 공영제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을버스는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완주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우리 지간선제를 확대해서 우리 시내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수백억에 이르는 버스업체 부채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데다 완주군과 노선 연계 문제도 복잡합니다. 공영제나 중공영제가 되면 인건비와 기름값이 오르거나 코로나19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수입이 감소할 경우 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당장은 여건이 안 된다면서도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실시되면 적자 노선에 한해 부분 공영제 도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와 장애인시설 내 인권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 무산설이 돌고 있다는 지적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논의가 미뤄진 것뿐이라며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내 연구 기반을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잇따른 인권 침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학교 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줄어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일선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가 탄식에 가까운 목소리. 어떤 학교 급식 또 공공급식으로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좀 계획도 좀 수립을 하고 있고. 전주대대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피해받는 주민의 목소리만 담겨 있는 지자체는 허공에 대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한데 이제 실효성 문제. 문화관광재단 이사진 구성의 편향성과 경영 난맥상에 대한 지적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주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택배비 인상 계획도 포함돼 앞으로 논의가 주목됩니다. 우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 근로시간 제한과 택배비 인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택배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와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택배 가격 인상 계획도 나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배송 수수료가 필요한데 택배 가격을 올려야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택배 가격 인상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이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큰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대책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고인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 전태리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보호 등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임대료 부담인데요.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예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간에서 임대인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을 포함하고 민간 금융회사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 상품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세부 기준과 상품은 다음 달 초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연체 경감 등의 혜택 역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인하는 경우 정부가 교부세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5,915명의 임대인이 42,977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점차 소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배달앱 시장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뛰어들고 있죠. 민간 앱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배달 앱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으로 배달 시장을 특화해 지역 밀착성을 높이는 전략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업체 400여 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했습니다. 이 앱을 기반으로 올해 초에 5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매출 1억 원에 불과한 영세 기업으로선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한 거금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생기고 그동안에 이제 한 7, 8년 노력했던 게 이제 어떤 결실을 맺을 단계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너무나 좋았었죠. 하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무료 공공배달 앱을 출시할 거란 소식에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무료에 홍보비 지원까지 공공기관의 공짜 공세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공공앱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또 다른 거대한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춘천시는 공공배달 앱으로 인한 피해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내년 운영부터는 또 새로운 그 운영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업체가 함께 그 협업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시장 경쟁의 규칙을 만들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뛰어들면서 민간 자생력을 키울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 9일 정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을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3일에서 길게는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야생 조류 분변 채취 지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찰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장수군 계남면 가야유적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체가 무단으로 진입로를 내고 벌채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장수군이 현장 조사와 함께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수군은 임야 400여 제곱미터와 나무 500그루가량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고 공문으로 복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밀조사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구에 한 달가량의 여유를 둬 일각에서는 오히려 공사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6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두 자녀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43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일부 드러나 있는 데다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붙여진 전주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제자와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겨울이 오나 싶더니 다시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에 오늘 전주는 18.4도까지 올랐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낮 동안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고요.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내일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겠고 우리 지역은 내일 밤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익산 2도, 전주 5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대부분 18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장수 영하 1도로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무주와 진안 17도, 완주와 남원은 19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강의실이지만 강의할 수 없는 대학 캠퍼스. 도내 모 사립대학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아 수업을 하면 불법이고 정작 강의실 등이 있는 층은 교육용 재산으로 등록해 지방세를 면제받는 이상한 대학.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